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하면서 Hello everyone으로 항상 시작을 하지만 이번 주는 유독 더 헬로우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신없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움직이는 이런 장세, 이제 제가 연초에 얘기했던 올해 장세의 특징, 변동성, 이거를 또 그냥 몸소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이게 구분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계속 빠지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거야 하는 추세적인 흐름들이 너무 가파르게 왔다 갔다 변하다 보니까 저희의 판단의 기준을 막 흐려가는 이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떤 때 보게 되면 더 빠질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더 올라갈 것 같고 하는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명확한, 아니면은 명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주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여기서 누가 뭐래도 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붙어보겠어 라고 하는 마인드. 두 번째,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아니야 이거 이제 3,000 가, 뭐 3,500 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됐으면 나는 좀 정리하겠어 라고 하는 마인드. 이런 두 가지가 딱 좀 중심을 잡고 움직이셔야 이런 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내 소중한 내 계좌, 내 평생 일해서 아니면 열심히 갖은 밤잠 못 자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아껴가지고 만들어놓은 내 돈에 들어가는 이 계좌, 이거를 그래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저도 그렇고 뭐 물론 다른 패널도 얘기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나만의 어떤 핵심적인 중심이 잡혀 있어야 이런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딱 아랫배에 힘 딱 주고 그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굳건한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저의 굳건한 마인드는 뭐냐? 예,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저는 저점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현금 갖고 이건 안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 밀리면 계속 사겠다. 예, 어디 섹터 딱딱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끌고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지럽고 힘들 때 솔직히 이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뭐 어떤 유튜브의 내용이나 아니면 저희 815 머니톡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귀로 흘러내보내세요. 네, 그거 말고도 내가 해야 될 건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관통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슈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 외국인들 일단은 정신없이 움직이는 선물 쪽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선물 매수가 반복되면서 나오는 매수,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예, 이것도 불거지면서 나오는 거 여러 가지 흐름들, 그리고 또 세 번째 매크로 지표 불안, 이건 다 연결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 불안, 그리고 또 매크로 지표가 불안하다 보니까 또 나오는 뭐 환율부터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네 번째 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약간 또 매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 이런 것들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불안,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가 이번 주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외국인들 현물 매수, 이걸 보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 쪽도 외국인들 마음이 불안해요. 이런 상황 쪽에서 주식을 샀는데, 한국 주식 샀는데, 신흥국 주식이라고 샀는데 이것도 계속 잘 갈 수 있겠느냐, 이게 걱정되다 보니까 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오늘 같은 날도 선물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현물은 관여를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샀던 거 한 뭐 25조 가까이 샀던 흐름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딱 샀고, 나머지 뭐 저 PBR 종목도 샀고, 그 플러스 뭐 최근에 움직인 종목들도 조금 뭐 같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가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현물이 흔들리나요? 25조 샀다가 이번 주 들어서 한 주 동안 한 1조 정도 파는데, 그거는 뭐 약간 그들이 샀던 거에 비해서는 애교라고 봐야 되겠죠. 25분의 1입니다. 그런 정도다 보니까 아직 현물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흐름이 약간 어지럽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쪽이죠. 저희 어디를 생각해야 됩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선물 매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시장 따라서 그냥 그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변함이 없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수적으로 아니면 단기 내려왔다 그래서 내려오니까 시장 안 좋게 보고 올라가니까 더 좋게 보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들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환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크로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샀던 거 큰 동요 없이 그냥 묵직하게 그냥 있다. 저희가 뭘 봐야 될까요? 이런 흐름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여전히 기존은 유지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고 선물은 이렇게 크게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보통 선물이 하루에 10,000개 정도로 매수나 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약간 목에 찼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거의 18,000개, 20,000개 가까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공매도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선물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겠다, 해지를 하겠다, 플러스 알파 의도는 이거 가지고 한국 시장 좀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 요거랑 연결돼서 뭐가 나오냐면 옵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옵션이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선물 가지고 드르륵 한 방향으로 밀거나 드르륵 한 방향으로 밀면은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선 다 내가 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옵션 포지션 놓고 선물로 드르륵 가는데 돈은 옵션에서 벌고 또 한쪽으로 어제 같은 날은 막 콜옵션 미니 옵션 만길 날 막 무슨 몇십 배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들은 요걸로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정신없이 만드는데 정작 현물은 변화가 없다. 여기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저희가 아무 대응을 할 어떤 저처럼 이제 잔잔바리식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 지수를 안 보고 종목적으로만 잔잔바리하는 건 좋다고 쳤다고 하더라도 큰 중심은 여기 잡아가야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막 붉어질 때가 불안불안하니까 좀 위축됐다가 막 뭐가 터졌다, 전쟁이 아니면 약간 충돌했다라고 나오게 되면 단기적 충격 이후에 그게 오히려 기폭제가 돼서 시장이 회복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또 불안한 거는 이스라엘이 한번 치고 이란이 한번 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치고 이란 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올 것 같아서 계속 길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고 또 하나 걱정은 이걸 통해서 약간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가 저희 운하가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여기 이러면 다 요거밖에 생각 안 나지만 수에즈 운하도 있고 여기 하나 더 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봉쇄를 시켜버려서 아니 거기가 지나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전장 지역이다 보니까 물류 그래서 운송비가 많이 올라서 그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 이게 나올까봐 그리고 또 유가도 올라갈까봐 이게 지금 걱정인 거죠.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불안감이 더 가중된다고 보여져도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의 첫 번째는 유가도 그것 때문에 미리 슬금슬금 올라갔다가 지금 막상 변화가 나오게 되면 툭 빠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너무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서 너무 저기 방구석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들을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 하지만 가장 핵심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다. 마음은 불안하지만 시장은 벌써 그거를 반영했고 거기서 항상 딱 저점 찍고 돌아가려고 하든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보니까 가짜 뉴스라고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는 아니다. 우리 공격받은 거 없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금요일날 장중에 쫙 갔던 것들 다시 변화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어지러운 거죠. 근데 딱 중심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초기에만 어떻게 이상할 것 같다는 불안한 심리만 빼고 나면은 오히려 그거는 그 다음에는 약간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문제다 저쩌다 문제다 이거는 시장이 반영하고 그 다음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크로 지표 불안 이거는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SK하이닉스의 목표가 하향 K증권에서 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장 큰 근거는 HBM 쪽 이게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해서 HBM에 따라서 반도체 쪽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았던 지위가 점점 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HBM 쪽도 과열된 경쟁과 함께 약간 지금에 보여줬던 실적의 흐름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물론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더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안정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3파전이 이어지면서 이제 HBM3 다음에 HBM3E부터는
여러 가지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니네 하이닉스보다 우리 8단이 아니라 12단으로 갈 거야. 이런 기술이 있니? 나중에 HBM4까지 간다. 우리 16단으로 갈 거야. 기술이 있니?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역시나 들어오긴 시작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패키징 가는 방식이 엔비디아나 나머지 어떤 그 AI 칩들한테 먹히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즉 MRMUF로 나오는 SK 하이닉스의 지금 방식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데 이걸로 가지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보고 있던 NCF 방식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맞겠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을 갖고 있고 그게 쿨터스트가 하겠느냐? 요게 되기 시작하면 또 스타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게 또 관련된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이런 쪽에서 하이닉스가 위축을 받는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와 함께 보여주고 있는 위상은 아직까지 적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충격받았다가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로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하향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에 따른 뉘앙스만 풍길 뿐이지 그게 심각하게 시장에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게다가 HBM 소부장들을 볼게요. 소부장들을 보게 되면 이게 악재입니까? 지금 HBM 때문에 시장이 경쟁이 격화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재입니다. 왜?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만 바라보면서 HBM 소부장들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들어오죠. 1개 들어오고 2개 들어오고 3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더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물론 이 회사는 삼성향이고 물론 SK향이고 이 향은 새롭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다변화됐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급하고 경쟁이 격화되게 되면 뭘 핵심이냐면 수율 잡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수율 잡기 위해서는 일단 패키징 쪽에 들어갔을 때 패키징 테스트 이쪽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같이 경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율을 다 맞춰서 내 수익률은 더 높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들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맞추려고 한다. 수율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핵심일 텐데 그러면 일단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 매출처가 하나, 둘, 세 개로 넘어간 상황 쪽에서 수율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더 고가에 그리고 또 중요한 장비들이 더 많이 쓰인다. 기회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쓰던 거 내가 국산화해서 성공했는데 쿨 테스트 들어가서 뭐 받기로 했다. 나머지 회사들도 잠깐만 나도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초기에 경쟁이 격화되는 단계는 소부장 쪽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게 단가이나 압력이거든요. 이게 없습니다. 아유 잘못하게 되면 저 회사한테 뺏길 텐데 야 그냥 단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없습니다. 초기 단계는 오히려 기회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래서 반도체 이제 빠져 이젠 올라온 거 다 됐어가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훨씬 더 레벨업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실적의 기회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HBM 관련된 쪽들 제 의견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금 흔들릴 때마다 사가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매크로 관련된 쪽들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흐름들 한번 볼까요? 예, 일단은 환율 쪽에서 보게 되면 달러입니다. 달러는 역시나 지금 고점에서 안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큰 건데 이게 이제 106대를 시도를 하기에는 지난번에 요 라인들 이쪽을 보게 되면 그때에서도 보였던 게 뭐냐면 그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들인데 요때 나왔던 부분들은 물가가 안 빠진다는 것보다 물가가 일단 계속 올라가면서 나오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큰 거고 지금 나오는 106대는 이게 빠지긴 빠지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안 빠지는 게 목적이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게 안 빠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2%대 안쪽으로 점점 그때 레벨 수준과 지금 레벨은 다릅니다. 근데 그거와 똑같이 지금 매크로를 보면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보는 게 말이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간 건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저항대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니네 라고 하면 시장이 또 언제 그랬는 듯이 확 또 바꿉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불안하게 이거 이제 달러 107 올라갈 거야 라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 물가 수준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106대를 안착해서 바로 치고 간다?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 흐름들을 체크하자. 이게 가장 먼저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달러 원 이쪽이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환율은
이제 여기서부터 1360원 이때부터 돌파했던 요 라인부터 가파르게 움직였던 게 이제 가장 걱정이었고 올라가면서 1400원대까지 치솟하는 거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나왔던 여기 많이 다양한 얘기들 뭐 한국의 체력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파르게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서 1400원까지 들어갔다는 거는 저희 평균적인 환율 지난 20년 동안 나왔던 거 1100원대에서 1200원대 흐름보다 20%나 더 증액돼서 나오는 이 부분들이 단기간에 뭐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수 어렵고 PF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 한국 인구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계속 재정 적자가 나오는 상황 쪽에서 돈 풀기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 단기간에 이렇게 지쳐한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출이 턴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예상은 중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고 있던 이 레벨은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처한 상황들이 그래요. 잠재 성장률부터 경쟁력까지 다 떨어지는 입장 쪽에서 아마 환율은 다시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레벨은 그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과했습니다. 그러면 갔다가 다시 한번 쫙 하고 움직이는데 다시 내려오는 것들. 그러니까 1390원, 1400원대 약간 되돌림이죠. 이게 빠르게 나왔습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고점 신호가 분명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하향하는 쪽으로 나오겠죠. 이게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보였던 약간 1365원대 이게 얼만큼 빨리 내려오느냐가 중요하고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안정을 받는다. 그럼 그때는 시장에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했고 해프닝이었구나. 4월 달에 벌어졌던 뭐 구조 정도 되는 배당금이 역송금 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였구나. 라고 정도밖에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은 고점을 찍었는데 얼만큼 빠르게 1365대 쪽으로 들어오면서 안정을 받는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시장에서 뭐 여전히 불안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나 멀었다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다릅니다. 갈 길을 간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PC 지표 발표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시장이 그래도 생각보다 양호하네 라는 판단이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정하자. 어차피 연준은 이거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CPI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곁다리로 볼 거고 요거만 체크를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보는 것 중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있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동향들을 보게 되면 지금 고점에서 막 치고 움직이다가 여기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보는 입장 쪽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달러랑 똑같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물가 수준과 지금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물가 수준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달러랑 보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거 다시 뭐 4.9 근처까지 또 올라가신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여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이고 여기 저항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때의 동향과 지금의 동향을 바꿔 생각한다. 물가 수준이 뭐 4%대 이상으로 가서 뭐 그 이상에서 넘어가서 막 걱정해서 떨던 때와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게 문제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빠지는 게 문제지 속도는 방향은 하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너무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느 식으로 가느냐. 지금 4.6 지금 4.6대가 이제 이탈하기 시작했죠. 적어도 4.35 여기가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부터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여기가 얼만큼 빠르게 하향 안정을 받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또 언제 그랬냐듯이 쭉쭉쭉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게 지금은 이제 당연히 코스피 쪽도 그렇지만 좀 충격받았던 코스닥 이쪽이 그러면 또 실질 금리가 내려오네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안에 또 위축돼서 성장주 그때 보는 대표적인 바이오 쪽 뭐 인터넷 플랫폼 게임 뭐 이런 종목들은 또 반영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소외됐던 것들 그리고 또 요거에 따라서는 올라가는 거는 일단 보류 하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근데 아마 많이 빠진 거에서 약간 들어오는 정도일 거예요. 요게 이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아이고 성장주 다시 봐야지 그렇게 우르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상품시장 쪽에서 유가죠. 유가 보게 되면 또 해피닝으로 쭉 움직였다가 다 내려왔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고점을 만들고 묵직해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려가는 현상들.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원형 천정형 비슷하게 꺾여 내려갔습니다. 거기다가 80달러대 흐름들 쪽까지 내려가는 흐름들까지 다시 한번 확인된다. 지정학적 리스크 뭐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이게 유가가 먼저 말해준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안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쪽에서 위쪽으로 터지는 것보다 지난번에 저항대 부분 약간 82달러가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내려가기 시작해서 안정받는지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보여줬던 추세에 대해서 역추세가 지금 나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역추세가 이렇게 저점에서 끊게 되면은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추세 이탈이 확실히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동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약간 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했던 것보다는 한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또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이 안 되는 시점이고 거기다가 많이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 내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시장이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들의 핵심은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러면 정리하고 이렇게 팔짱을 찢기는 것과 그래 나는 조정시 매수를 하겠어 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마다 대응을 하는 것과 차이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방향성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그걸 염두를 하시면서 보통 그러면 또 자기가 본 뷰가 맞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다르게 가겠습니다. 제가 흐름들이 더 안정이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안정보다 그게 변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거기서 기회를 찾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주 그래도 이런 어지러운 시장 쪽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는지 보시면서 섹터에 대한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강하게 그러니까 5일 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를 보게 되면 자전거, 한국석유 이런 거 빼겠습니다. 빅텍 이런 거 빼겠습니다. 전쟁 관련주 쪽에 대한 종목들은 그냥 당일 움직임 나왔을 때 뭔가 리스크해 보이는데 그래서 움직였던 이런 분봉이나 흐름들 보고 대응하는 정도가 다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선입니다. 네, 조선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조선의 사이클보다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속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들도 아직까지 그래요.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고민하고 이거 그냥 오를 때 팔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다릅니다. 이번에 혹시나 조선주를 갖고 계셨다. 꼭 가지고 가십시오. 사이클까지 돌아가는 입장 쪽에서 플러스 알파. 이걸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나오는 조선 해운에 대한 변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거고 지금 업황의 그런 거에 대해서 무게를 별로 못 두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다릅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조선 쪽에서 가장 업황 돌아가는 거는 많이 말씀드렸기 빼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핵심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특수성과 그리고 MRO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를 미국 입장으로 볼게요. 미국 입장으로 딱 보게 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해상 쪽에서 전력, 그러니까 즉 그런 거 있죠. 그 대항해 시대라고 과거에 영국이 어떻게 그 중세 시대 때 중세 끝나면서 근대로 넘어올 때 영국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바다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또 격돌했던 게 스페인 쪽이었죠. 스페인을 누르고 그다음에 내가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전 세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심이 바다를 차지하는 자였습니다. 그 전으로 가볼까요? 바이킹이 로마가 여기까지 얘기 드리게 되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이 열심히 조선 쪽을 키우면서 지금 점점 더 커가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조선 능력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특히 걱정하는 것은 군함이죠. 군함이나 약간 잠수함 이제 중국이 항공모함까지 만드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커갔다가 우리한테 역전당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국은 제조업적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 쪽에서 중국이 크다 보면 뭔가 지금 절실해졌습니다. 안 되겠다. 그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중국을 견제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노조 5개가 만들었던 물류 그리고 해운
조선 쪽에서 뭔가 불공정 관행이 있으니까 조사해달라. 조사가 착수가 들어간 겁니다. 착수 들어간 이상 뭔가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USTR 쪽의 본부에서도 이 무역대표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공정 관행의 대표 쪽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또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 쪽 얘기를 들었고 거기다가 기타라고 했습니다. 기타에 들어가는 게 이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입장 쪽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태평양이 있죠. 태평양 쪽에서 가장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 쪽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끈끈해지는 관계가 나오는데 한국도 이걸 놓치게 되면 일본에서 출동하는 것과 한국에서 출동하는 것은 지역적인 거리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한시 바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더 변화가 나오겠죠. 그럼 한국 쪽에 당연히 거점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미국의 장성이 해군 장성이 와서 울산, 거제 이런 걸 쭉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확인되는 거죠. 그럼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본격적인 얘기는 그러면 한화 부회장 그리고 HD 현대 부회장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지금 가기 시작하는 게 같이 맞물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수선 지금 특수선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군함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함정, 뭐 잠수함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30년까지 특수선 관련된 쪽으로 건조하거나 나오는 시장들이 거기다가 지금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러면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가 보강이 안 됐죠? 아이고 해군이구나. 이거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미국 쪽으로만 10조 원, 최소 10조 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쪽 분야입니다. 거기다가 MRO라는 거는 뭐냐면 유지보수하고 정비하고 거기다가 바로 정박하고 이런 모든 관계를 다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생각한다. 배가 정박하게 되면 거기서 유지보수하고 기름 채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국에 맡기는 거. 왜냐면 K조선이 잘 나가기 때문에 K조선만큼 잘한 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연결시킨다?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에 대한 위상, 조선에 대한 위상 높아가고 거기다가 사이클은 돌아가기 시작하고 게다가 요즘에 신주선까지 쭉 올라와 있는 사업 쪽에서 계속 LNG선 같은 경우 수주받는다? 최고가 그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가의 선박들이 반영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한 2026년, 27년까지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알파가 더 곁들인 상황 쪽에서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은 지금은 쉽게 그냥 그렇게 무거운 거 안 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셔서 큰 코 다치십니다. 아이고 그때라도 그냥 갖고 있을 걸 이 얘기 분명히 하실 겁니다. 벌써 제가 추적한 지는 다 아시죠? 제가 조선주 언제부터 말씀드렸는지는 네. 그러면서 여전히 갖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사이클은 돌아간다.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한번 보시면서 가장 관심 있는 쪽은 말씀드린 게 하나옵션은 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딩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 살짜릴까요? 팔짜릴까요? 네. 저항이죠. 이렇게 나온 저항 쪽에서 이거는 매도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 자리 쪽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매수하는 이런 쪽을 정략을 쓰면서 트레이딩 관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거 딱 두 가지 였습니까? 삼성중공업, SDX 중공업. 예, 이걸 보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가 말씀드렸던 게 개인적으로는 11,000원대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 박스권 상단부까지 들어오는 11,000원대 여기까지는 일단 가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지금 열심히 그때 7,000원대 쪽에서 7,000원대 중반 쪽에 사다 보니까 잔자발인 줄 아셨죠? 끌고 가는 거 이거 잘해요. 예. 그러면 7,500원에서 11,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도 묵직하게 들고 갑니다. 묵직한 거는 또 길게 끌고 갑니다. 근데 또 가벼운 거는 잔잔바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STX 중공업도 지금 레벨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 쭉 보게 되면 아이고 월봉은 보이지도 않네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밉지 않지 않으세요? 그냥 꿀럭꿀럭하고 잘 가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또 14,000원대가 고점일지 아닐지는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꾸준히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강한 쪽이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 쪽, 저는 이쪽 잘 모르겠습니다. 전선 쪽은 구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쓰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전선 전력기기 쪽은 저는 지금 입장에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올라온 거에 따라서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은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이게 가장 강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갔다가 매매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요거 만약에 이거 외국인들의 매수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오늘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 보면서 약간 당일 아니면 짧게 1, 2틀 정도 치고 빠지고 하는 정도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보시면서 아직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유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강했던 섹터가 뭐 있을까요? 유형기기 긍정적으로 봅니다. 유형기기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다가 한때는 이제 지금 APR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오늘 같은 날도 딱 중요한 자리 말씀드린 자리 찍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어느 자리죠? 예, 제가 요 라인들 26만 원대 근처 오게 되면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는데 오늘 딱 찍었어요. 예, 정리하고 부담 없이 갔다가 이제 4월 27일인가 그때 또 다시 500 이슈 나오게 되면 또 밀리겠죠. 그때 또 나머지 담고 하는 이런 과정들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매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끝나게 되면은 다음은 돌아갈 겁니다. 예,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또 원택이나 비율 계속 관심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원택은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 또 흔들림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HBM 거래대 쪽들도 지금 이번 주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기회일지 아닐지는 또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많이 빠진 것들, 특히 지금 어느 정도 성과 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해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섹터까지 정리를 해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워낙 변동성이 큰 한 주고 큰 4월입니다. 셀인 메이라고 해서 한 5월 달쯤에 어느 정도 PC 나오고 그 정도쯤에서 한번 정리할 걸 봐야지 않을까 싶었는데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조정이나 압박들은 빨리 들어오네요. 빨리 들어오게 되면 빨리 들어온 만큼 저희가 대비를 하면 되겠죠. 예, 그만큼 들어왔었는데 내가 대응이 안 됐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들어오게 되면 마음 그대로 조정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비중이 많았으면은 조금 뭐 그동안 수익 났던 거나 아니면 손해 봤다고 하더라도 정리해서 더 강한 종목, 센 종목 쪽으로 압축하려고 준비를 딱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안쪽으로 보게 되면 너무 조정에 대해서 불안해지지 마시고요. 가장 큰 중심은 외국인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내가 사야 될 섹터, 내가 사야 될 쪽, 그리고 앞으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런 쪽으로 가장 관심이 많구나 라는 쪽들을 모아가시면서 대응하시게 되면 아무 부담이 없으실 걸로 보고 마음은 더 편안하게 이런 조정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앞으로 또 다음 달, 다다음 달을 생각해서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너무 고민에 떨면서 마음 불안해하면서 주말 보내시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도 편하게 주말은 편하게 쉬라고 있는 게 토요일이죠. 네, 마음 안정 찾으시면서 쭉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가서 가족들과 그리고 또 편안 이렇게 해서 쉬고 있는데 쉬겠습니까? 괜히 뭐 또 조회보고 그러면 또 조회할 때도 기분이 불안하면은 불안한 뉴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괜히 체크하게 되는 이런 거 그게 더 안 좋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마음을 딱 비우고 그래 이런 쪽으로 갈 텐데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나름대로의 전략 짜가시는 게 훨씬 더 주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찐시황 말씀을 다 드렸고요. 다음 주도 뭐 아무리 시장아 변동성 많이 흔들어 봐라. 내가 꿈쩍이나 하나 보자. 이런 마인드로 다음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